자, 일본 얘기 해볼 건데요. 뭐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또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지진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단 뉴스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4일 오전 6시 9분쯤 필리핀에 위치한 일본령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 해저 70km 깊이에서 추정치 규모 6.3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으로 오가사와라 제도 하하지마에서 최고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있는 일본이 위험할 수 있는 걱정이 지진과 화산이 겹쳐질 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동안은 쭉 안 겹쳐졌죠. 따로따로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발생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진도 그렇고 화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맞아떨어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자주 있으니까. 네, 자주 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도 세지고 있어요. 네. 지금 지진의 강도도 이제 기본이 5고요. 4 이하가 없어요. 6.3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5를 넘어서 이제 6.3까지 진행될 정도로 지각판 안에서의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한 시점인 거고, 지금 화산 얘기는 지금 묻혀 있지만, 하긴 뭐 폭설하고 추위 때문에 지금 화산은 까맣게 있고 있지만, 도쿄의 그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지하도에서 화산 분출이 있었어요. 뭐 얼마 전이죠. 이거 안 알려드렸는데, 자동차 지나다니는 지하 고속도로 안에서 화산 물질이 분출해갖고 가스가 차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했고, 사실상 그 터널은 복원이 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늘 여러분한테, 저희 방송 들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쿄 쪽에 오는 지진은, 아니 화산은 갑자기 뭐 후지산이 펑 터져가지고 거기서 막 가루 날리고 화산재 날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거다. 후지산 부근에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동시에 뜨거워지면서 마치 그 지역이 용암의 늪이 되듯이 한꺼번에 부글부글 끓을 거다라는 예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압력이 집중돼갖고 화산 폭발로 일어나는 분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지하 내에서 열권이 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기상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전역에 3m까지 지금 눈이 쌓였어요. 이것도 예상은 해드렸죠. 왜 눈이 쌓이는지는. 내륙에서 차가운 공기 내려가고 해양성 공기랑 만나서 결빙된 상태의 눈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누적 강설량이 3m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눈이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서부 지역이 전부 다 3m인데 도쿄도 주변에만 눈이 없다는 거예요.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지열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붙어서 내린 그 이렇게 폭설들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이상 기온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사카부터 도쿄도를 연결하는 이쪽 해안에서는 가스 냄새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저희가 계속 한지 조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가옥이라든지 지금 지하 구조물, 그리고 심지어 이번엔 이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터널에까지 화산 분출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표 밑까지 지금 마그마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해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빨간 선이 그 단층대라고, 지진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게 연결된 상황에서 화산하고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이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게 딱 도쿄를 반으로 가르면서 일본 열도를 종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판이 저렇게 판 위에 도시가 있냐? 가장 위험한 사이에. 데다가 가장 큰 수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야,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저기를 누가 점지해 준 사람은 네가 여기서 수도를 열면
아마 이제 교토에서 넘어온 지가 불과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따지게 된다 그러면 한 200년, 150년 좀 넘지 않았습니까? 200년 후에 여기가 바다에 잠길 것이다라는 걸 알고 꽂아준 게 아닌가. 네? 알고? 네. 알고? 예. 그러니까 마치 당군께서 우리 한반도를 딱 이쪽으로 그렇지. 우리들을 여기로 이끄신 온갖 것처럼 자연재해를 피하면서 지정학적인 이득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지정한 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최악의 위치에 가장 최악의 인구 밀집도를 가진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방사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그다음에 경제 위기 여기에 지진과 화산까지도 이제 현실적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 느낌이 어떻겠어요? 내가 출퇴근하는데 내가 지나다니던 도로에 화산재가 가스가 밀려 올라오고 있어. 그 도시에서 살아야 되겠냐고. 어디로든 가야 되는데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지금 일본이 그 뉴스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올겨울 현재 동사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알지? 왜 알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뭐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폭설 때문에 그 물류망이 거의 다 공급이 끊긴 상태라서 지금 시중 물가가 엄청 올랐고요. 등유나 이런 그 난방류를 구하지 못해갖고 전기로 전부 난방을 전환하고 있어가지고 전기가 지금 그 사용 총량의 95%, 96%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언제 단전이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전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할 수가 없는 게 원전을 못 돌리니까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기의 40%를 LNG 발전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LNG 값이 거의 3배나 올랐거든. 천연가스 값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일본은 정말 죽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어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민들한테는 이 위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조 같은 것들을 일절 해주질 않아요. 일절 해주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근데 일본 언론들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보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는 순간 폭탄이야. 그러니까 막 폭탄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알리지만 안 알린다고 모릅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근데 잘못되고 잘안되고 이걸 모르냐고. 이 정도 되면 사실 다른 나라들 같으면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비상사태가 뭐 선포가 되던가. 반정부 시위대가 나와도 12번은 더 나와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예 조용해. 정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어요. 그냥 다 뭐 이러면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러고 있는 거 정말. 설마 죽겠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김소봉 셰프 레시피로 만든 바삭한 치킨이 9,900원. 쌀가루 튀김옷으로 바삭바삭. 배달은 그만. 집에서 쉽게 조리해 드셔보세요. 밀키트는 송작가 TV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방화와 절도 같은 민생 범죄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절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절도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역 그 건물 구조 자체가 방범이 취약하고요. 되게. 그 다음에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고립된 세대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세대들이 또 다 현금을 쥐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은행에 또 돈이 안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젊은 세대들 중에 조금 그래도 힘이 있거나 사회 불만이 있거나 도덕성이 떨어지는, 말 그대로 일본에는 없다고 하는 그 민도가 떨어지는 애들이 옛날에 다 이거 외국인들이 그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다 그랬거든. 진해가 됐고 있는 민도가 떨어지는 애들이 이런 집들을 노려가고 취약한 집들을 노려가지고 일종의 생활형 강력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라든지 고립돼 있던 사람들 중에 동사자 늘었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동사자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약 10년 통계로 봐서 12,000~13,000명이 동사를 해요.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이 집에서 한 30% 최고로 많이 죽는 사람들이 집에서 대부분 죽는데 이유가 고독 쌓이거나 고립된 상황에서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죽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데 대한 해결책을 전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겨울에 이번 겨울 한파에 최대 동사자들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러한 민심의 어떤 추락이라 그럴까? 민심의 어떤 불안함을 틈타가지고 방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지르는 놈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범죄 전문가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범죄 전문가? 네. 셨군요. 네. 이 범죄 중에서 가장 최악의 범죄,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들이 벌일 수 있는 범죄가 방화입니다. 방화범이 제일 나쁜 놈인 거예요. 방화범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절망형이 있고 과시형이 있습니다. 절망형은 인생 살기가 팍팍하니까 자기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거를 방화로 연결시키는 형이고요. 과시형은 지가 불 내놓고 그 불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화재의 피해에 대한 일종의 자기 만족 때문에 저지르는 과시형으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둘 다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죠. 그래서 이 방화 범죄자들의 가장 많은 방화 원인 첫 번째가 개인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50%예요. 이게 시민성 요인이 크다는 거죠. 방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원한 관계입니다. 원한 관계에 의해서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이 두 번째 퍼센트, 여기 한 20% 정도 됩니다. 난 낙엽 불태워버린다 그랬는데. 그거는 원한 관계에 의해서. 정의 실현이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5에서 10%를 차지한 게 정신질환이에요. 예전엔 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개인 스트레스에 의한 이러한 방화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극단주의화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에서 방화 범죄가 늘고 있다는 거는 유사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라든지 미국식의 어떤 총기 난사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본 애들은 유독 방화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작성한 소방 통계를 보면은 2020년 일본에서 34,691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방화거나 방화로 의심되는 비율이 전체의 11.7%래요. 그러니까 4,000건이 넘게 방화가 일어난다는 거, 한 해. 어차피 실화나 화재는 뭐 전기 누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방화는 1%, 방화 의심 화재도 1%. 두 개 그렇죠. 합쳐서 보통 2%예요. 1% 미만이어야 이게 정상 국가인 겁니다. 11%예요, 일본은. 그럼 10배 이상 미쳐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더욱 계속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얘네들이 대외적인 폭력성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폭력성을 가진 애들 중에 그 스트레스 수치가 깊으면 깊을수록 최종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게 방화라는 겁니다. 이번에 뭐 최근에 일어난 방화는 뭐 오사카 복합 건물에 있던 의료시설에서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도 용의자는 61세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이 죽자. 그렇지. 같이 갈 죽음의 동무들을. 바로 그거예요. 단순하게 스트레스 때문에 개인적인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 있는 애들은 사회에 대한 복수 같은 느낌,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 자신이 차별받았다 또는 자기 자신이 외부한테서 피해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테러리즘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태를 일본 정부가 그대로 묵인하게 되고
방화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모방 범죄가 계속해서 추가로 일어나게 되면서 범죄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거짓말도 안 꺼내놓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때 아까 그 건물에서는 소방법상 피난 설비 뭐 이런 설치 의무가 없던 1970년대 지어진 건물이래요. 근데 일본에서 이런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방화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일본은 목조 건물을 많이 지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재가 항상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도심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화가 아니라 실화로서도 얼마든지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역에서 방화를 일으키는 얘네들이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과시욕에다가 복수심이 보태지면서 공공이용시설을 목표로 한 테러에 가까운 방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일본 방화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불을 지른다든지 승객들이 있는 운행되는 지하철에서 불을 역사 안에서 불을 지른다든지 쇼핑센터에서 불을 지른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고 증가 추세로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강력범죄율을 비롯한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또 하나의 성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외국 같으면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폭력사고나 시위나 개인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와중에도 참아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우린 극복할 거야. 우린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뢰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 신뢰의 중심이 뭐겠어요? 정치입니다. 그럼요. 정치가예요. 안전의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안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일단 문재인 정부가 수고했다. 방역 잘했다. 경제 잘했다. 안보 잘하고 있다. 외교 잘하고 있다라는 점을 내심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표를 찍을 때는 그래도 나는 표는 윤석열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잘했으면 인정을 해줘야지 왜? 이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나라 팔아도 국민의 지금 이런 분들이 이제 일부 있으니까.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분들마저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보고는 못 찍겠다라는 걸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민주의 열사, 구국의 열사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 정도 되면. 물론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리석어서 미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집단에 의한 국민의 짐의 붕괴는 정말 어떠한 민주정부와 촛불개혁으로도 이룰 수 없는 내부적인 정치 자정작용이다. 보수를 불태웠다. 보수를 불태우고 있는 지금 보수의 방화범이다. 라고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보수를 불태울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뒤에 이제 당선되면서 보면 윤석열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다 문 대통령이 그래, 계산해서 작은 성냥불 하나를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적의 본진에 던져 넣은 거야. 그리고 이게 불씨가 돼갖고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늘 얘기한 강 건너 불구경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실컷 이 불이 어디까지 타오르는지 누구까지 태워 죽이는지 구경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역시 깨끗하게 처리하는 데는 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다 싹 다 태워버리잖아요. 네. 금방 우리 방화 얘기 해놓고. 그렇죠. 네. 사실 저쪽 안에 있는 애들은 지들 스스로 국짐을 불태우고 싶을 거야 지금. 국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불태워버리고 싶겠지. 네.